네, 반갑습니다. 아시아 감정평가법인과 지방토지보상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제가 수용대상 지역에서 보상평가 설명회를 할 때에는 대부분 토지보상평가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곳은 지작물이 아예 없는 외곽이나 도심에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라도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상비의 80% 이상이 토지 보상비에 쏠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상 대상이 되신 분들 중에서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시다가 어느 정도 토지 보상에 대해서 감을 딱 잡고 나시면은 건물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작물 보상의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상 평가 원칙을 설명드리고 실무상 평가사들이 어떻게 건축물을 평가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평가 원칙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현재 상태 딱 그대로를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그 취득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그 두 개 중에 보다 작은 것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인데, 건물의 경우에 이전비가 작게 나오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취득비, 즉 현재 상태 그대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감정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에 보면은 토지와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다세대나 빌라,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의 경우라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토지 지상에 세워진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을 현재 시점에 새로 그대로 짓는 비용, 이것을 제조달 원가라고 합니다. 이 제조달 원가의 내용 연수나 관리 상태를 고려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현재 상태 수준을 고려한 가격을 딱 뽑아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게 원가법이고, 다세대 빌라와 같은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유사한 준공 시점, 시공 수준, 전용 면적, 전용률 등을 가진 유사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본건과 직접 비교를 해서 가격을 뽑아내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무상 저희 감정평가사들은 건축물 보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라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들의 보상평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반면에, 건축물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감정평가 업계에서 어느 정도 평가사들이 참고를 하고 실제 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물 신축 단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 즉 제조달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가장 표준적인 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참고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 내용이 감정평가서에 그대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들마다 구조별 제조달 원가에서 실제 가격을 산정해내는 노하우가 각각 다 다르실 텐데요. 제가 수백 필지, 수백 개 건물을 한 번에 대량 평가를 할 때 이 제조달 원가를 균형을 놓치지 않고 측정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자, 먼저 주택을 기준으로 구조별 단가를 세팅을 합니다. 가장 높은 단가를 측정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조,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게 연화조, 벽돌조, 블록조, 목조, 철골조, 경량철골조, 판넬조, 이렇게 미리 기준 단가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 각 구조별로 내용 전수를 미리 세팅을 하고 잔존 가치율도 어느 정도 초안을 딱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순수 주거용이냐, 주상용이냐, 상업용이냐, 아니면 창고냐 등등의 용도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달리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이나 옥탑의 경우에 그 일반적인 1, 2, 3, 4층 같은 지상층에 비해서 감가를 더 하게 되는데, 이 지하층이나 옥탑의 경우에도 이 주거용이냐, 상가냐, 창고냐, 그 안에 어떤 설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가중치를 달리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에 따라 저는 기본적으로 5등급의 관리 상태 등급 지수를 따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세세하게 정해두지 않으면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많으면 한 번에 수천 개의 건물을 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건물마다 균형을 다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한 것은 제가 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건 평가사님들마다 법인들마다 다소 적용 방식이 다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한 예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지작물 중에서 건축물의 보상 감정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지작물,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가사님들이 대체로 후하게 책정해 드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명확한 기준점도 있고 감정평가 정보 체계에 평가 금액이 딱 등록이 되어가지고 모든 평가사들에게 그 GIS 형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반면에 지작물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다소 자유롭기 때문에 지작물 가격 수준을 놓고 평가사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 높다 낮다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상 감정평가 사기업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